지난 29일 베트남 정부가 우리는 C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라며 종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지의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응우옌 수언푹 베트남 총리는 현 시점에서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C19를 물리쳤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9일 오전 기준 베트남의 누적 판정자 수는 270명이며 지난 5일 동안 공식적으로 집계된 신규 판정자 수가 제로로 나오자 자국에서의 종식 선언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이 소식을 접한 해외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의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을 하였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베트남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번 C19 사태에 검은 고양이가 특효약이라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는 고양이 가공류, 고양이즙, 고양이 양갱 등이 제조되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먹이는 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분명 사태가 종식됐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분명 지역사회에서는 C19가 퍼질 대로 퍼졌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커녕 앞장서 은폐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민간요법에라도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C19가 베트남의 지역사회에 이미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핵심 전략을 담당하는 항공모함 중 하나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는 지난 3월 최소 5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었던 일정은 오직 3월 나흘간 이루어진 베트남과의 기념행사뿐이었죠. 이곳에서 미 해군들은 현지인과 어울리면서 C19에 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감염 추적 등의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베트남의 지역사회에는 C19가 퍼질 대로 퍼졌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에서는 무리해서까지 종식 선언을 한 것일까요? 일전에 베트남이 모든 국가에 대한 국경 봉쇄를 할 때에는 외교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 라고 하였었는데 현재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이와 전혀 모순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닥친 경제적 타격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를 이루는 가장 큰 산업인 관광업과 제조업, 농업이 모두 치명타를 입은 것이죠. 우선 베트남은 클럽, 식당, 리조트 등 모든 관광업이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관광객 유입은 전기 대비 무려 98.2% 감소했다는 충격적 결과를 보였죠. 그리고 이것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실은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숙박시설 등은 모두 정부가 사들여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은행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관광 쇼크로 인해 한꺼번에 터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일본은 이때의 버블을 이용해서 현재 전 세계에 수많은 자산을 매입한 반면 베트남은 이제 막 경제를 살리려는 찰나에 버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처했기에 그 두려움과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답니다. 때문에 베트남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항공, 운수, 여행업계와 협의하여 해외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항공권, 숙박비, 방문비 등의 서비스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나우, 안전과 미소라는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여행객들에게 베트남 관광은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죠. 문제는 그동안 베트남이 타 국가들에 보였던 태도로 인해 베트남에 방문하려는 국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다낭시 관광국에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인이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트남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됨으로써 이 관광객들은 앞으로 다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죠. 또한 베트남의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에 대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이 삼성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였기에 앞으로 삼성전자 측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에게 남은 주력 산업은 농업뿐인 게 되는데요. 이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이번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국 내 식량 대란을 예측했고, 이에 따라 외국에 대한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얀마와 라오스 등 베트남으로부터의 쌀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 고객들에게 일절 통보도 없이 수출을 멋대로 끊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사전에 계약된 수출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계약을 베트남에서 멋대로 파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베트남에 식량 대란이 오기는커녕 쌀 재고가 미친듯이 남아돌게 되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는 뒤늦게 자국의 쌀 수출 재개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쌀 수출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막대해졌고, 사전에 계약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발생한 위약금 또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고 있기에 베트남의 쌀 수출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고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인구의 절반만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며 그들 특유의 잠재력 프레임을 내세웠었는데요.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을 떠오르며 나왔던 주장이었죠. 베트남에서는 과거 한국과의 논쟁에서 베트남은 통일하여 나라가 멀쩡하지만 한국은 통일도 못해서 나라가 반쪽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구도 한국의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아 거의 1억에 달하고 있다. 즉, 이제는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했으니 반쪽짜리 나라에 불과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라는 것인데요. 막상 그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베트남은 한국보다 2배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2,400억 달러로서 세계 45위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GDP 1조 7,200억에 육박하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죠. 무려 7배나 차이 나는 경제력을 베트남의 잠재력으로 따라잡아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베트남의 핵심 산업 3가지가 모두 붕괴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소식입니다. 중국도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소송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최소 3경원 이상이라는 집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국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타국에 대한 의료물자 수출 및 지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산 KN95 마스크 100만 개에 대해 의료진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프랑스와 멕시코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방호복이 너무나도 허술해 비닐봉지와 다름없다는 폭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물마저 방호복을 통과한다며 중국산 방호복의 품질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스페인 보건부에서는 중국산 키트에 불량이 많아 부정확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자꾸 생겨 반송 후 새로운 제품을 다시 받았었는데요. 새로 받은 제품들마저 모두 불량으로 나와 64만 개의 진단키트 전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드물게 친중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탈리아조차 사실은 그것이 모두 날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서 이탈리아의 거리에서는 그라시에 치나, 즉 고마워요 중국이라고 외쳐대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모든 이탈리아인들은 중국에 감사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의 매체인 링킨스타에서는 중국이 이탈리아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다 라며 즉각 반박하였고, 또 다른 이탈리아의 매체 포미체에서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우호관계 자체가 가짜라며 분노한 것인데요. 그들은 중국이 이탈리아에게 취하는 모든 행위는 그저 베이징을 재건하려는 선전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중국 공산당을 맹렬히 비판했죠. 이탈리아의 상원의원인 마우리치오 가스파리는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대해 직접 대항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탈리아에게 수많은 물자를 기부해줬다는 선전에 대해 그는 중국은 아무것도 기증한 게 없습니다. 중국이 여기 보낸 물자는 모두 우리가 구매한 것입니다. 중국은 사태 초기 일부러 시간을 끌고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직 비난으로만 응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정부에서는 초강수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환구시보에서는 이번 위기가 끝난 후 중국을 비난했던 국가들은 모두 중국인 여행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하루에 4명 정도의 신규 판정자밖에 나오지 않아 세계 10위권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상 C19 위기 종식을 선언한 상태인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한 말로 분석되는데요. 막상 현실은 세계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중국의 통계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히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마찬가지. 지난 16일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지는 벌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스가 총리가 강조한 일하는 내각의 발언이 야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는 총리로 선출된 다음 날 아침 집무실 관저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스타트해 확실한 성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친한 인사이자 야권 인사인 하도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스가 총리의 발언을 비꼬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스타트하고 싶다고요? 지금까지는 일을 안 했단 얘기네요. 하토야마 전 총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씨를 위해 일해 오셨고 그 아베 씨는 친구를 위해 일한 내각이었다는 얘기로군요. 아베가 친구를 위해 일했다는 건 특혜 시비로 큰 논란을 일으킨 데다 모리토모 각계 학원 의혹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염두에 둔 비판입니다.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도 스가 총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가 씨, 일하는 내각 발언 참 재밌네요. 일하는 내각이란 건 그전에는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베 내각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는 스가 총리가 내각의 강요 11명을 파벌별로 안배한 것에 대해서도 혹평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한 것은 아베 씨의 라인업을 넘겨받은 것밖에 없네요. 각 파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씩 뽑았을 뿐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스가 내각이 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입니다. 스가 총리는 다음 정권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다음 정권을 물려받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오염수는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도 해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약 110만 톤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6% 정도에서 2만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정부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은 27%, 3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만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가능한 한 빨리 오염수를 처리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다액종 제거 설비의 부품을 자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체 부품이 부식돼 누수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적된 양도 엄청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폭발 사고 당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냉각수에 외부의 지하수와 빗물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17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에 달하는 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물탱크는 오는 2022년 8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최대 수용치는 약 137만 톤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동해 방사능 조사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는 방출 후 220여일 무렵 제주도를 거쳐 한 달 뒤에는 동해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400여일 뒤에는 서해까지 파고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평양을 거치며 방사능 농도도 희석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버린 오염수가 한반도로 들어온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몇몇 연구진들은 오염수가 희석된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는 그 자체로 인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양 생물에 축적될 경우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방사능 물질이 해조류와 플랑크톤, 물고기 등
먹이사슬을 따라 최종 포식자인 인간에 유입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유엔 해양협약 등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류를 막고 있습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의 반감기는 약 30년입니다. 그런데 일본 스가 내각이 첫 국제무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종회에 특명 장관을 내세워서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임명한 특명 담당 장관은 이노우에 신지입니다. 이노우에 장관은 일본 환경성 부대신 출신으로 스가 총리가 새로 내각을 꾸리며 이번에 처음 입각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보직이었지만 그동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담당한 경력을 이유로 이번 종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로 연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회에 앞서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까지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 121만 톤의 처리된 오염수가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 오는 2022년 여름 저장 탱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이미 일본 정부에 실현 가능한 처리 방법을 제시한 상태이다. 앞서 일본 정부가 구성한 소위원회는 바다에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해양 방출과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에 방출하는 수증기 방출 등의 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현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해양 방출을 선택했습니다. 해양 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증기 방출은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이 해양 방출로 가닥을 잡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행에 들어갈 경우 전 세계가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트리튬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면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방출을 앞두고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를 이용한 재처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염농도 방출 기준의 3,791배인 1,000톤, 153배인 1,000톤 등 총 2,000톤의 오염수를 시험적으로 재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처리된 오염수에서도 역시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건 비단 한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현재의 농가와 어촌에서도 난리가 난 상황이죠.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는 집권을 계기로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종회는 스가 신임 총리의 취임 엿새 만에 진행되는 사실상 첫 외교 무대입니다. 특명 담당 장관까지 내세우며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니 얼마나 간사한지 알겠습니다. 만약 방류를 할 경우 한국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도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국제적 왕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